및 정책개발 로드맵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이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과제는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이틀은 급변화하는 환경, 자동차 기술의 현황과 전망, 특히 자동차 동력 어디로 가느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러한 연구 배경에는 사실 자동차 분야에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서 각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정세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CT 융합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대두가 되고, 또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개발 경쟁이 아주 심화가 되고, 또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으로 대표되는 전기화, 그에다가 지역별로,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익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 그동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 분야가 같이 모여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로드맵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사실 2016년에 자동차 업계 주관으로 기술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2017년에 그러면 가장 지금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 시스템에 대해서 로드맵을 연구해보자 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추진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롱텀으로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면 대충 2030년까지는 자동차의 수요가, 전 세계 수요가 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카셀 같은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활성화될 경우에는 전체 수요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체로 중간쯤의 경향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늘고, 어떤 자동차가 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각 기관이나 정부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가별로 다양한 수요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다르고, 미국 북미 지역 다르고, 유럽 다르고, 뭐 한일, 또 인디아 이런 거에 따라서 나라 지역 나라별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가 많이 증가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달라질 뿐더러, 특히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별로 이게 정책을 달리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술 개발하고 정책 지원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5, 6위권으로 이렇게 수출 국가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패스트 팔로우형 연구 개발로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고, 인력 양성에도 불균형 및
미래에 대한 잠재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급변하고 있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트렌드에 대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양화,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 및 정책 로드맵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자동차 분야 굉장히 여러 분야가 많은데요. 작년에 기술정책위원회에서 그럼 가장 이슈가 되는 자동차 동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자율주행차 분야로 국한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는 샤시 분야라든지 지능형 분야라든지 경영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생산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로드맵을 만들어 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산학연의 전문가 거의 30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는 내연기관 베이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합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 동력 분야고요. 특히 오늘 발표에 주제 발표를 이러한 파워트레인의 종류별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자율자동차 기술 분야를 추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연구 책임자로는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베이스의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님 잠깐.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분야의 박영일 교수님. 전기자동차 기술의 홍정표 교수님. 수소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김민수 교수님. 이를 종합해서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 분석을 수행하시는 배충식 교수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분야의 허건수 교수님. 이어서 조금 이따 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자동차 동력 분야,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E-파워트레인,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연구한 결과고요.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행을 했고, 사실 이러한 다양한 파워트레인, E-파워트레인 분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수행한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서 약 8개월 동안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공학회 산하 기술정책위원회에서 그 토론과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이러한 결과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발표를 통한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 수렴 및 그 결과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방향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주제 발표인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 비교 분석 발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 하이브리드 기반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별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 비교 분석 배충식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충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동력기관으로 자동차를 부르는 겁니다. 지난 130년 동안 가솔린 디젤 자동차가 기하학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 수송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가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등장하면서 이제 정말 앞날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대전환기이면서 혼돈의 시기에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대별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차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이 전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자동차 기술이 어떻게 변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서 우리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술 개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동차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을 평가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 기술 개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각계의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저는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 에너지 안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온실가스나 유해 배출물을 모두 줄여야 되는 친환경성, 그리고 성능, 안전, 그리고 편의성을 포함하는 기술성,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연비, 그리고 생산 판매자 입장에서 이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통한 재정 기여도, 그리고 고용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경제성,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다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안보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우리가 적합한 기술 여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만들 것인가가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기관하고 사람들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이들 전망을 내는데 1년에 대략 수백 개 정도의 전망이 나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도 어렵고.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그 2050년 에너지 기술 전망이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승용차 시나리오 중에 2DS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DS라고 하는 것은 2100년의 지구온도가 2015년 대비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한다는 2디그리 시나리오의 준말입니다. 이것이 지난 12년 동안 보시는 것처럼 2050년 기준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열 전지차 이것들이 2050년이 되면 어떤 비율을 가졌을 때 2100년도에 2도씨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갈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 12년 데이터를 보시면요. 계속 들쭉날쭉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갑자기 수소열 전지차를 확 줄이는 등의 이런 예측이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기술은 단 하나로 일원화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경쟁하면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또 같은 국제에너지기구 안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혁신적인 기술이 성공하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신기술의 진입이 상당히 완만하게 적용이 되는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레퍼런스 테크놀로지 시나리오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걸 우리가 6디그리 시나리오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4디그리 시나리오도 있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한 기관에서 나온 시나리오의 그 폭이 거의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도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 조사기구라든가 유로피언 유니언 같은 데서는 또 굉장히 현실적인 신기술 진입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자동차 기술 전망을 고려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들 때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게 7, 8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그린카 시나리오에서 보여줬던 이 전망인데요. 이것은 국제에너지기구의 가장 이상적인 전망치를 그대로 차용했던 겁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어떤 특정 시간에는 한 가지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보시면 2000년대 우리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썼던 정책 그 기초 예측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에 IHS의 글로벌 인사이트가 발표했던 거고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정책 자료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자료를 11년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보시면 시장 자체도 너무 작게 잡았고 내연기관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밖에 안 받고 하이브리드가 이 예측치의 실제 시장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로 갔었고요. 그 다음 세대의 유일한 답이라고 했었던 연료전지 자동차는 사실은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걸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전 세계에 불었던 수소 광풍 그걸 그대로 이제 반영한 상당히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그냥 스케치 정도에 해당됐었는데 우리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을 했고 투자도 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는 다시 배터리 전기차에 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을 때 유로피언 유니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EU카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쪽에서 JD 파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전망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훨씬 더 진보적이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회사 IHS가 딱 10년 후에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10년 전에 자기가 했었던 일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잊혀지기를 바랬는지 모르지만 IHS는 굉장히 권위 있는 시장 조사기구입니다. 전망치도 많이 내놓고
이거는 도리어 앞에 것들하고 유사하게 가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렇지만 기술적인 전문은 있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기술 전망치를 차용하는데 얼마나 위험성이 많은가 하는 그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가장 최근에 내놨던 좀 종합적인 전망치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DS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또 신기술 진입이 완만한 6DS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050년에도 에너지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파워트레인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이 대세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체연료라든가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가스 같은 것들도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전망치들은 전부 승용차 대상이고요. 여기에는 상용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차의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비전으로 봐서는 지금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동력 밀도라든지 경제성을 이길 수 있는 대체안이 사실 마땅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50년까지도 그 부분은 여전히 디젤차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시나리오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적합성 판단을 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봐나가야 되는데요.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2009년에 국제에너지기구가 역시 내놨던 비용 분석인데요. 비용 대비 연비 향상률 또는 CO2 저감률의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연비를 저감하거나 CO2를 저감하거나 연비 성능을 향상하는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서 배터리나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 이 비용 저감이 굉장히 큰 관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비슷한 다른 데이터를 보셔도 지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쪽은 비용이 상당히 현실적인 데 비해서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거나 다른 기관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에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물론 2년 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CO2 2% 줄이는데 잘하면 30불 정도의 커버가 되는 게 배터리를 쓰게 되면 200불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내연기관은 이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후처리 장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배터리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커다란 틀에서 이런 비용 분석은 충분히 해줘야 우리가 전략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얘기해보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가격 감소 추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대략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킬로와트 아워당 100불 내지 150불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석기관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배터리 가격 자체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서 좀 출혈을 하면서 좀 너무 싸게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위기론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런 한편 지금 경제성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안전에도 상당히 한계가 와서 어쩌면 이 동력 밀도라든지 경제성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신개념 배터리가 나와줘야만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가 수익 모델로서 형성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가격이 급속도로 낮아진 것은 내연기관에도 굉장히 커다란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연기관의 한 예가 되겠는데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돌파 기술에다가 그리고 이 전동화, 하이브리드화, 배터리하고 모터를 사용하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CO2가 한 반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실은 내연기관은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훨씬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전기를 얘기를 할 때 종국에 가면 이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면 실제 CO2 입장에서 봤을 때 CO2의 총량을 줄이려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면 거기도 역시 경제성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작년에 최근 뉴스를 보면 캐나다의 온타리오나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급격하게 적용하면서 지방경제가 파탄이 돼서 파산 선언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적용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면 교사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파워트레인이 언제 가장 적합하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차량이 움직이는 전 주기에 대한 분석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연료나 에너지원의 흐름이라든가 자동차의 생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 CO2에 대한 그 전주기 분석을 한 예를 보여드리면 차량의 생산, 수송, 운전 그리고 연료나 에너지의 흐름에 거친 모든 전 생애 주기에 대해서 CO2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연료나 에너지원의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대 송원호 교수님 팀이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는 시장의 평균값이고 자동차 종류별, 그리고 노란 점이 가장 잘 만든 차의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똑같은 사양의 차량이면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는 CO2가 적게 나옵니다. 연비가 좋고.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무거운 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디젤차가 평균값은 더 높은 걸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를 보면 모든 주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발전 에너지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석탄 발전을 하게 되면 이 CO2 값이 전 주기에서 CO2 값이 가솔린 하이브리드보다도 높게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를 평가해보면 수소 생산 과정의 그 생산 방식이 이 전체 CO2량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 다 이렇게 합해서 보면 엄청나게 다양성이 크다,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는데요. 미세먼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CO2에 비하면 분석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미세먼지 때문에 디젤은 그냥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신 제가 이제 많은 논문 중에 하나를 발췌한 건데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입자성 물질이든지 간에 전기차마저도 가솔린 디젤에 대비해서 볼 때 미세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지금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디젤차는 퇴출해야 된다고 선언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의 2050년 비전을 보면 2050년에도 상용차의 파워트레인은 디젤 엔진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성이나 환경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적합한지를 한번 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젤 승용차를 언젠가부터 금지한다고 했는데요. 전체 미세먼지 중에 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는 중국의 그 석탄 연소 미세먼지를 포기한다고 치고 실제 계산상 대략 0.8%를 차지하고 있는 승용 디젤을 억제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과학적인 분석으로 보면 전혀 이게 해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규제가 끌고 기술이 밀면서 환경 문제는 윈윈하는 전략으로 풀어야지 뭘 하나 억제해서 풀 수 있는 거는 그건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아주 많은 적합성 분석 인사 중에 아마 급하게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앞에 경우를 통틀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기술개발 전략을 세우거나 적합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 감상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감상적 결정의 동기가 회의적인 환경주의. 회의적인 환경주의가 기술을 끌어주면, 규제를 통해서 끌어주면 괜찮은데 억압하면 어쩌면 다른 데서 터질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종류별로 상대 비교를 위한 정성적인 표현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면 보시는 것처럼 그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가 언제 경제성을 갖게 될지는 이제 기술 개발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린카 전략에서 나왔던 시나리오가 이건데 이미 IEA도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50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본 겁니다. 이건 어떤 공인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DS 또는 레퍼런스 테크놀로지 시나리오라고 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가격도 내려가게 되면 내연기관이 하이브리드화되고 배터리 전기차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이 4DS 정도의 이런 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아마 우리 기술정책연구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한두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그 파워트레인에 대한 장점과 단점과 문제와 과제 그리고 전략을 대략 정리를 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이 전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지금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수익 모델의 중심이 될 것이 자명하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이런 혁신적인 연소기술이라든가 또 작동기구의 개선, 연료 개선까지 포함한 혁신 기술들을 정부가 주체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배터리 기술을 발전하면서 환경성하고 경제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순수한 내연기관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엔진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요.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전지차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규제의 의무 보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급하는 양들은 일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경제성이 있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나올 때까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꾹 참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라도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부품 기술 개발하는데 보급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중에 시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요약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아니 위기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기술만 있다고 성공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술은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시장에 나서서 경쟁력을 갖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과학적인 분석이나 그리고 다양성에 대비한 균형 있는 그 대책을 가지고 앞을 좀 전망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공공 부분의 기술개발 투자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다시 확대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각계 기술을 다 제대로 전략을 마련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아까 제가 미세먼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CO2도 그렇고 뭐 나머지 뭐 적합성 인자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데이터를 쌓고 측정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나가는 상시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